예, 4월 3일 황장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월요일이 4월의 첫날입니다. 자, 지난 주말에 뉴스 브리핑 시스템이 좀 불안정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미숙한 상황이 벌어져서 그런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 저보고 요즘 노무현의 가족 640만 불 수뢰에 대해서 왜 말을 안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말을 하겠습니다. 저는 2015년 5월에 이미 지금으로부터 2년쯤 전에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보수단체 분들 1000여 명이 있는 앞에서 제가 강연을 했습니다. 노무현 일가의 뇌물 등에 대해서 왜 수사를 하지 않느냐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이 누군가가,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걸 찍어서 전 유튜브나 트윗 등의 SNS 상에 돌아다니는데 새삼스레 제가 노무현 일가의 640만 불에 대해서 조사하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저는 그 자리에서 바다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노무현 정권의 의혹 전반에 대해서 다 수사하고 가족들도 거기서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20-30분쯤 한 강연 테이프가 돌아다니는 마당에 제가 일일이 그런 것을 다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지금은 끈떨어진 노무현 가족을 이야기를 하기보다 지금은 대선 시기이고 노무현의 오른팔이었던 문재인 후보가 대선의 유력한 주자로 지금 거의 다 된 듯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등에 떨어진 문재인에 대한 검증, 물론 문재인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 전반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 될 때입니다. 저보고 무슨 브로커 종편 평론가다, 정치 브로커 어쩌고 하는데요. 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방송에 가서 제 소신대로 말을 했고 시류에 영합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방송에 아마 제 출연이 거의 막혀가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를 뭐든 출연을 시키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저도 모르는 기사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출연을 하든 안 하든 개의치 않습니다. 그런 거는 벌써 뛰어넘었고요. 거기에 일희일비 해서 제가 어떻게 사회적 발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제 소신에 따라 말을 할 겁니다. 이런 사람이 브로커면 정말 브로커는 어떤 사람인지 궁금합니다. 자, 오늘 뉴스 브리핑이요. 첫 이야기는 보수 최악의 위기입니다. 이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홍준표, 유승민이 선출되었고 민주당은 오늘 최종 경선을 이렇게 합니다. 자, 오늘 문재인 후보가 50%를 넘어서 사실상 확정이 될 겁니다. 남은 2차 결선 투표로 갈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지난 주말에 안철수 후보는 서울 인천에서 86.5%를 득표해서 남은 일정이 있기는 하지만 이미 후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그 다음에 유승민, 심상정 등으로 대선 후보가 예측한 그대로 다 후보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홍준표 후보가 지난 금요일 31일 후보로 선출이 되었지만은 이 보수의 가장 큰 정당의 대선 후보가 선출이 되었음에도 크게 기쁜 분위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원인은 현재 이 보수 정당이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현재의 분위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참고로 오늘 아침에 나온 리얼미터 조사에 보면
리얼미터 MBN이 2,550명을 대상으로 3월 5주차 주간 여론조사를 한 걸 보면 문재인은 34.9, 안철수 18.7, 안희정 12.1, 이재명 10%.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홍준표 7.3, 그리고 유승민이 2.9입니다. 그리고 정당별 오자 대결에서는 문재인 43, 안철수 22.7, 홍준표 10.2, 그리고 심상정, 유승민 각각 3.9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3자 대결에서는 문재인 46.1, 그리고 안철수 26.3, 홍준표 11.9.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6.4, 국민의당 16.2, 한국당 12.5, 정의당 5.7, 바른정당 4.6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 조사를 보면 5자 대결을 하나, 3자 대결을 하나, 현재 이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당, 또 3자 대결 시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당의 통합 후보가 3등 내지 5자 대결 때는 3등, 4등을 하는 이런 양상을 낳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보수로서는 진퇴양난격인 초상집의 상주가 지난 금요일날 뽑힌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의 역할이다 라고 이미 말을 했던 홍준표 후보의 말이 자기 예언의 실현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이런 상황이 될 거라는 부분을 저는 이미 좀 내다봤기 때문에 제가 고집을 해왔던 이 대통령 직선제에 대해서 부득이 접었던 겁니다. 저는 작년 10월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본인이 최순실 게이트로 위기에 몰리니까 국회에 나가서 하루 아침에 국회 연설을 통해서 개헌을 제안하면서 그것이 성부수라고, 그 전까지 개헌에 그렇게 반대해오던 자기의 주장을 저버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 최순실 비리에서 살아남고자 자기의 소신이라면서 개헌을 반대해오는 부분을 접어버리는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치인의 소신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부분이구나, 내가 살기 위해서는 뭐든 할 수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개헌을 철저하게 반대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떤 수를 쓰더라도 이번 대선에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의 후보가 당선이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상황을 솔직하게 인정할 거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문재인과 안철수 1대1 대결을 시켜줘서 누구 좋아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는 과거에 부패를 막고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 직선제를 강하게 끝까지 지켜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 부패를 막고 그 다음에 안보를 지키는 데는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대통령제가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대통령이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뽑힐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안보를 철저히 강화하고 더 나아가서 경제 부분에서 이 정경유착, 부패를 척결할 수 있다 하면 이원 집정부제적 개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자, 지금 개헌을 반대하고 직선제를 하자고 하면 문재인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100%입니다. 그러면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된다 하면
지금 이 대선 후보로서는 가장 중요한 대선 국면에서도 안보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또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과거 삼성공화국이라고 지적받아온 정경유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 당신들이 노무현 정권이 집권할 때 그런 비판을 받았지 않느냐? 좌파 내부에서 그런 비판이 나오지 않았느냐? 근데 말을 안 합니다. 이 두 문제에 대해서요. 끝까지 말을 안 하고 얼렁뚱땅 넘어가고, 되면 다시 과거에 받았던 그런 비판들을 그냥 다 무시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겁니다. 자, 미국이 지금 북한보다 한국을 더 궁금해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자기 정권이 어떠한 모습일지 매우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앞으로의 행보가 뻔히 내다 보이는데, 한국이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집권한다면 어떤 모습을 보일지 애측 불허라는 부분에서 지금 미국의 관심사는 사실상 한국 내부가 시한폭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늘 구멍만한 조그마한 희망이라도 있다면 그 희망을 붙들기 위해서 한마디로 개헌이라는 부분까지도 수용을 하고, 그리고 연정이라는 부분까지 수용을 하고, 대통령 임기 단축이라는 부분까지도 수용을 하면서 그 전제로서 안보 동맹을 제가 주장을 했던 겁니다. 제가 했던 말을 번복한 데 대한 비판은 전적으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비판을 듣지 않기 위해서 과거의 말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비판을 수용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가능성을 갖다가 내다보면서 희망을 가지는 쪽으로 제가 주장을 할 수밖에 없었던 데는, 자, 안보는 한번 잃으면 회복 불능적인 비가역적 상황에 도달하게 됩니다. 한번 어긋나 버리면 나중에 그것을 갖다가 다시 바로 잡기는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한미 동맹이 한번 파탄이 되어버리고 주한미군 철수가 한번 되어버리고, 더 나아가서 한국과 미국 간의 관계가 한번 끝나버리면 모든 것은 끝인 겁니다. 4월 7, 8일 날 시진핑이 트럼프하고의 협상에서도 시진핑은 이 트럼프한테 크게 맞서지 않고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식으로 적당히 이렇게 마무리 지으려 할 겁니다. 그 이유는 한 달만 더 가면 한국의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시진핑이 원하는 대로의 일종의 상황이 한국 내부에서 벌어지면서 한미 간의 균열이 생기면서, 더 나아가서 이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정세가 급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데, 시진핑이 한 달을 참지 못하고 트럼프한테 가서 항복을 하거나 크게 싸움을 벌이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에 사는 이 사람들만 빼고 모두가 우려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대선을 아무 생각 없이 맹목적으로 또 맨바닥에 헤딩하는 식으로 가치만을 가지고 끌고 갈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안보 동맹적 개헌이나 더 나아가서 안보 동맹적인 부분이 포함되지 않는 그런 자리 나눠먹기식 개헌이라 그러면 저는 반대하면서 오히려 대선에서 그냥 지고 말자라는 쪽으로 서겠습니다. 저는 이번 대선에서 대선 후보 누구에게도 붙어먹을 생각이 없습니다. 이제는 그런 식의 이 기성의 정치에 기웃거리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제가 시청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사람은 다 자기 수준으로 남을 생각하는데 저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김용갑 전 의원, 한때 한국의 보수의 아이콘 격인 인물이 어제 중앙일보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한국의 보수를 지키려면 김진태 의원식의 그런 보수가 아니고 좌파 정책을 많이 수용해야 한다. 복지도 그렇고 경제적인 균형 문제도 그렇고
그래도 시장 경제적인 원칙은 유지하고 안보는 확고히 해야죠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이야기하는 거나 한국의 원론적인 강경 보수의 대명사인 김용갑 전 의원이 이야기하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김용갑 의원 강경 보수로서 전두환 노태우 시대 때 한때를 풍미했던 분이고 강경 군부 출신 보수 인사지만은 나름대로 청렴하고 또 소신이 있는 인물로 평가를 받아왔는데 이런 인물조차도 좌파 정책이라는 부분을 수용하지 않으면 보수가 지켜지지 않는다. 복지도 그렇고 경제적인 균형도 그렇다. 그렇지만 시장 경제의 원칙은 유지하고 안보는 확고히 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측면에서 평소에 제 말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런데 황장수가 그렇게 말하면 좌파다, 경제 좌파다, 다시 좌파로 돌아갔다. 그리고 김용갑 의원이 말을 하면 합리적인 보수가 되는 겁니까? 자, 이번에요. 안보 동맹을 중심으로 한번 뭉쳐보고 안보가 전제가 되지 않으면 차라리 화끈하게 져야 됩니다. 저는 그런 어떤 입장에서 안보가 중심이 되고 부패가 척결되는 그런 이런 동맹이 맺어진다 하면 그 동맹이 대대로 될 수 있도록 지지할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전제가 되지 않고 나누어 먹는 판으로 간다면 그때는 그냥 깨끗하게 원론대로 주장하고 5명이 그대로 다 붙어서 지면 지자.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긴 정권이 나라를 망가뜨려서 무너뜨리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뿐이다. 이런 쪽으로 입장을 정했습니다. 저보고 누구 지지하냐 어떠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답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